그러면 여기까지 하면 컨텐츠가 심심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고민을 좀 했어요. 컨텐츠가 심심해서 고민을 했다라기보다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돈이라는 건 돈에 눈이 달려있지 않고 이렇게 돌고 도는 성향을 갖고 있어요. 성향이라기보다 돈은 계속 움직입니다. 그래서 전세자금 대출이라는 거를 저리 1.2%의 금리로 쏟아내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네, 전세금이 오릅니다. 어쩔 수 없는 현상이에요. 청년들을 지원해주면 결국 집주인들도 좋아요. 전세금이 오를 거니까. 전세금이 오르면 그 다음 현상이 어떻게 나죠? 부동산 값이 오르겠죠. 네,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경제는 이렇게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제가 그러면 부자의 생각, 집주인의 생각은 어떤 생각을 할까? 라는 생각을 하면 저라면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요즘 35세 이사의 청년들에게 연봉이 3,500만 원 이하면 정부에서 1.2%로 1억 한도로 대출을 해준대. 근데 이 기금이 얼마다라는 소진이라든가 이런 내용은 없어요. 물론 안에 들어가면 총액의 어떤 내용이 있겠지만 앞으로도 이런 청년에 대한 대출이라든가 지원 사업은 계속될 걸로 보여요. 이게 대세고 청년들을 도와야 되는 건 맞으니까 이건 다른 말이 없는데, 그러면 집주인 입장에서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 난 여기에 맞춤 상품을 개발하는 거죠. 나는 정부의 중소기업 청년 전세 대출을 상품을 이용할 수 있는 스펙에 맞는 집을 만들어서 다세대나 다가구 집이 다 해당이 되니까 그런 집을 만들어 가지고 전세 1억에 집을 빌려주고 나는 부동산을 가지면서 시세 차익을 노려보겠어 라는 설계가 가능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내가 중소기업이 많은 동네가 있어요. 대표적으로 보자면 가산 디지털 단지, 그 다음에 성수동, 그 다음에 요즘 문정동, 그 다음에 요즘 하남, 남양주까지 있습니다. 이런 동네 중에서 내가 70평의 땅이면 건폐율이 70% 나올 거예요. 이게 건폐율이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내가 70평의 땅에다가 건물은 49평 지을 수 있다. 이게 건폐율 70%라는 의미예요. 주거지역 건폐율이 이 정도 나올 거고요. 용적률은 일반적으로 250% 정도 나올 겁니다. 용적률은 해당 땅에 따라서 용적률 인센티브를 좀 받을 수도 있고, 그런데 보통 250% 정도로 계산을 하면 큰 무리가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럼 70평에서 250% 하면 몇 평이죠? 산술적인 계산을 좀 해봅시다. 175평이죠. 70평짜리에는 용적이 175평인 건물을 지을 수 있다는 소리예요. 그러면 이게 3.5층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4층짜리 건물을 지어가지고 집은 175평에 맞게끔 만들어낼 수 있다. 그럼 아까 우리가 본 8천만 원짜리, 7천만 원짜리 원룸이 몇 평이었죠? 6.9평 이렇게 됐잖아요. 7평짜리 집을 25개를 얻을 수 있다. 이런 뜻이에요. 70평짜리 땅이면. 그러면 전세자금 1억씩 받는다고 하면 25억의 보증금을 받아서 이 집들을 빌려줄 수 있다는 소리거든요. 건축비가 10억에서 15억 정도 들 겁니다. 어떻게 짓느냐에 따라 좀 다른데 우리가 그냥 상상의 나래를 좀 펼쳐보기 위해서 건축비가 10억이 든다고 가정합시다. 그럼 우리는 25억의 집을 빌려줄 수 있었으니까 15억짜리 땅을 찾으면 돼요. 그러면 우리는 내 돈이 들어가는 거 없이 집을 만들어서 청년들에게 빌려줄 수 있겠죠. 70평이 15억이면은 땅값이 한 2,100만 원, 200만 원인데 서울에서 주거지역으로서 2,100, 2,000만 원짜리는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러면 이걸 서울에서 해야 된다 그러면 내 돈이 10억 정도 필요하다는 계산이 나올 겁니다. 내가 10억을 가지면 30억 정도 되는 땅에다가 10억 정도 건물을 올려가지고 총 40억을 들여가지고 청년들에게 25억 전세를 줄 수 있다. 이런 게 나올 건데, 강남 혹은 서울에 있는 땅 가진 분들의 생각이라고 하면 사업가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그럼 10억이나 들어? 그러면 한 개는 할 수 있는데 10개는 못 하잖아. 그 다음 어떤 생각을 하냐면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동네 집값이 비싸거나 싸거나 라는 제한이 있는 건 아니니까 나는 중소기업이 많이 있는 동네 중에서 총 25억 정도의 비용으로, 그러면 공사 비용을 10억 빼고 나면 15억으로 땅을 구할 수 있는 동네를 찾아보겠어 라고 하면 그 다음부터 이제 리스트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지도를 펼쳐놓고 지가를 보면서 야 이게 남양주 별내는 가능해? 아니면 하남의 어디는 가능해? 혹은 지방의 어디는 가능해? 가능한 데를 찾아요. 찾으면 나올 겁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 이 맞춤형 주택을 공급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부자의 사고방식입니다. 재밌죠? 우리는 전세자금 대출을 받으려고 알아봤는데, 그래서 전세자금 대출은 이렇게 받아서 이렇게 가면 나는 한 달에 10만 원을 내고 회사 근처에 살 수 있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이건 이쪽의 생각이에요. 그럼 반대쪽 공급자 쪽의 생각은 청년들이 이제 저런 식으로 돈을 빌릴 수가 있구나, 싸게. 그러면 난 이런 걸 공급해 가지고 나는 부동산으로 돈을 벌어야겠다 라고 하는 공급자 사이드의 생각이 있는 거죠. 이러면 이제 이런 분들이 이제 보통 집주인인데, 저는 그 다음 생각을 하나 더 했어요. 이제 가정을 할게요. 물론 제가 보니까 역삼동, 문정동, 가사는 자본 투입 없이 25억 가지고 집을 만드는 건 힘듭니다. 근데 가능한 지역이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가능한 지역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아주 희망적으로 23억을 들여서 25개를 뽑을 수 있는 지역이 있다고 가정을 합시다. 근데 이 동네는 원래 전셋값이 5천에서 6천만 원 밖에 안 했었을 거예요. 근데 우리는 1억 받을 수 있냐? 왜 받을 수 있어요? 왜 받을 수 있냐면 아까 설명드렸잖아요. 전셋값이 6천만 원인 거랑 1억인 거랑 대출 받아서 전세를 들어갈 때는 한 달에 6천만 원인 거와 1억은 4만 원 차이밖에 안 난다. 예를 들면 제가 공급자예요. 전세를 공급하는데 저기 가면 정말 옛날 스타일의 허름한 원룸이고요. 저희 원룸에 들어오시면 여기는 보일러도 네트워크 연동이 돼갖고 내가 밖에서 집에 가기 전에 먼저 켜놓을 수도 있고요. 빌트인으로 세탁기 들어있어서 세탁기에서 건조까지 가능하고요. 벽에다가 TV도 하나 붙여놓고 저희는 인터넷도 공짜예요. 요즘 청년들 취향에, 요즘 30살 취향에 딱 맞는 TV도 붙어 있고 세탁도 가능하며 난방도 어플리케이션으로 조절할 수 있고, 그 다음 샤워부스도 깔끔하게 설치가 되어 있는, 근데 이런 집을 제공했다고 가정합시다. 근데 사실 이런 것들이 돈이 되게 많이 드냐면 방금 제가 말씀드린 거 다 구비하는데 3,400만 원이면 끝나거든요. 그럼 난 전세금을 기존에 있는 데들보다 이런 것들을 빌트인으로 만들어서 약 레지던스처럼 깔끔하게 해놓고 4천만 원을 더 받는다고 가정합시다. 이게 인기가 없을까요? 이게 인기 있습니다. 그러면 보통 이게 4년, 5년 정도는 이 옵션빨이 가요. 그러면 나는 400만 원을 들였다고 봅시다. 400만 원을 들여서 4천만 원의 전세금을 더 받았으면 10%를 쓴 거예요. 근데 이건 여기다가 연한을 계산해 보면, 내가 이걸 5년 연한이라고 계산해 보면 2%를 쓴 거죠. 2억에다가 400만 원을 쓴 거니까. 2억이라는 거는 4천만 원 곱하기 5년을 하면 2억이 됩니다. 거기다가 한 번만 400만 원을 쓴 거잖아요. 조금 희망적인 계산이 될 수도 있지만, 난 그러면 4천만 원을 가지고 2%의 금리로 빌려간 거예요. 누구 사이드에서? 집주인 사이드에서. 그러면 여기까지는 일반적인 집주인들이 이런 계산을 잘 하세요. 이건 부동산도 하시고 일반적으로 유행했죠. 작은 빌딩 만들기 이런 거 하시는 분들 이런 계산 잘 하세요. 그러면 저라면 여기다 하나 더 붙여요. 집을 구할 때 무슨 돈이 제일 아까우세요? 복비. 갑자기 나오는데 은근히 목돈처럼 나와요. 50만 원, 70만 원 이렇게 나오는데, 또 우리가 이사도 제법 자주 다니잖아요. 집을 빌려서 다니다 보면 한 2년에 한 번, 가끔은 피치 못할 사정으로 1년 반밖에 못 살고 나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그 6, 70만 원이 사실 부동산을 약간 두둔하자면 부동산 분들도 열심히 일을 하십니다. 우리한테 50만 원, 60만 원 나가는 게 아깝잖아요. 그럼 저는 여기다 포커싱을 하겠어요. 저는 이런 원룸을 빌려주는 어떤 웹사이트를 하나 만들거나 어플리케이션 하나 구성하고, 드림하우스 이렇게 이름을 딱 짓겠어요. 짓고 나서 저희는 복비 안 받습니다. 그리고 이런 시설들 사진 잘 찍고 VR도 하나 갖다 놓고 복비를 안 받습니다라고 하고, 이런 것들을 수십 개 찍어내는 거예요. 저희는 또 특약 조건도 거는 거죠. 중도에 나가셔도 나가기 60일 전 정도 혹은 30일 전에만 고지하면 저희는 퇴실에 대한 페널티도 없습니다. 단 이사할 때 5만 원 정도는 내주세요. 이사 비용이라고 하는 그런 것들은 아파트든 어디든 다 내거든요. 이 정도 양해 정도만 하면 30살이면서 회사 근처에 집을 구해야 되는 A씨 입장에서 보자고 하면, 여기는 입주할 때 복비도 안 받아 5만 원만 내면 된대 하고 들어가고, 그 다음에 나갈 때도 부담도 없고, 근데 다른 데보다 전세금이 한 2, 3천만 원 비싼 것 같아. 근데 그래봤자 이 사람한테는 한 달에 2, 3만 원 비싼 것밖에 안 돼요. 어차피 중소기업 청년 전세대출을 받을 걸로 가정하고 세팅해 놓은 집이니까. 그러면 무조건 이 집에 가지 않겠어요? 이게 건물주 사이드 혹은 부자 사이드 쪽의
생각입니다. 사업가 사이드라고 보면 맞으려나요? 제가 이서블 채널을 운영하면서 제가 드릴 수 있는 생각은 이쪽의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 물론 우리가 당장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가지고, 저는 원래 이런 생각을 했어서 제가 30살에 하던 생각이에요. 대출을 받아가지고 한 달에 10만 원 내고 관리비 10만 원 내고 20만 원을 내면 내가 한 달에 쓸 수 있는 차비 빼고 못 빼고 나면 15만 원쯤 써가지고 나는 하루에 2시간 뭐씩 하면 한 달에 40시간을 버는 거야. 40시간 플러스 알파 뭐가 있나요? 피로도 이런 게 있어요. 나는 피곤하지 않게, 그러면서 나는 더 자기 개발을 위해서 뭐 학원을 다닌다든가 공부를 한다든가 아니면 심지어 유튜브를 할 시간을 번다든가로 더 생산적인 것들을 이뤄보겠어였는데, 네, 재테크 열심히 하시는 뭐 유수지지 이런 분들이 지난 10년간 막 다 하던 얘기예요. 근데 그 내용들을 제가 몇 개 보다 보니까 요즘 니들 건물주가 되고 싶잖아 막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건물주가 되는 방법은 되게 까마득해 보이잖아요. 20억 30억짜리 집들을 아니 언제 월급 모아서 사. 제가 방금 알려드렸잖아요. 이런 방식으로 사는 겁니다. 여기에 제가 안 알려드린 게 또 있지만, 안 알려드린 건 뭐냐면 여기에 은행이 들어옵니다. 은행과 또 이 집을 내가 살 수도 있고 건물 한다고 하면 이걸 만들기 위한 대출 상품들 끼워 넣어요. 투기성 대출은 문제가 되는데 나는 임대사업자 혹은 임대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이런 것들을 만들기 위해서 한다라는 건 이건 대출 규제 대상에서 벗어납니다. 물론 저보다 부동산 전문가들이 많으시니까 여기서 그걸 가지고 굳이 세세한 법령을 가지면서 요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투기 지역에서는 뭐가 막힌다 이런 얘기는 프로젝트를 하면서 하면 되는 얘기니까 그걸 뭐 벗어날 수 있네 아니면 우회해서 요즘은 다른 지역에 해야 된다 이런 디테일한 얘기는 여기서 하지 않는 걸로 하고요. 저는 이 원리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한번 설명을 드렸던 것 같아요. 이게 재미있었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이게 재미있을런지 재미없을런지는 잘 모르겠지만 오늘 영상 재밌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을 해주시면 더 많은 것들을 제가 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고맙습니다.